겸손은 자, 정권 교체 후 첫 번째 자스베이다 355회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지금 기쁜 거예요. 약간 동원된 느낌이 좀 있네요. 우리 정권 교체 후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검찰개혁 법안들이 드디어 발의돼가지고 세 분을 모신 겁니다. 우리 민변 출신 박주민 의원은 예, 박주민입니다. 자,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자,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사실 이 법안들은 민변이 수십 년째 요구했던 건데 드디어 된 거거든요. 드디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 중대수사청이라는 게 신설돼요. 또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복잡해. 그만큼 검찰이 모든 권한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사권. 수사권은 이제 중수청으로 검찰의 주된 수사가 다 이전을 하고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경찰이 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예, 국수본이 있고. 검찰이 그동안 폐해로 지적된 것이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플레이어가 돼서 이게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가 수사해놓고 자기가 그렇죠.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물이 되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정신이고 기소만 하는 곳은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해서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왜 공소청이냐? 기소란 말은 아는데 우리가 공소는 낯설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형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재판에 붙이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소에는 공소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소도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사인이 그냥 형사재판을 상대방을 붙여요. 얘가 내 명예를 훼손했어요. 사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공공기관이 하는 기소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왜 부르냐면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는 중대범죄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눠놨어요. 중대수사 몇 가지만 검찰이 하라고.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걸 다 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검찰 해체는 윤석열이 완성할 것이다. 해방 후에 이제 검찰청이 설립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축소해서 남겨놨는데 그걸 가지고도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다시 그래서 그럼 아예 그럼 수사를 하지 마라. 기존에 검사들이 하던 그 중요한 수사는 따로 중수청이라는 것을 만들고 원래 있었던 경찰의 수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세팅되는 이거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도량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우리 광복 후에 재헌 헌법주의자분들은 미국식 모델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만. 예, 제기하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을 것 프랑스 같습니다. 혁명 이후로 예,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백 년 늦은 거예요. 네. 사실 뭐 조선시대는 원님 재판이라고 해서 원님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리제를 알렸다부터 해서 그 춘향이도 막 감옥에 보내고 증거 없이 그런 재판을 하다가 재헌 헌법자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처음에 당분간만 이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일제시대에 경찰들이 다 친일, 그래서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검찰에다가 당분간만 수사 기소를 다 맡기자고 한 건데 이거를 70년 동안 계속 이어온 거예요. 경찰이 그때 친일적이어서 이 경찰한테
모든 수사 권한을 다 줄 수 그 없으니까. 친일 앞잡이한테는 수사권을 줄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그 당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 될 텐데. 그렇지. 근데 당분간만 하는 거니까 일단 하자. 근데 그게 80년 동안 오면서 이게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천부인권처럼 생각해요. 헌법상 권한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헌법적으로 주어진 거라고까지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훈이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냈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헌법 소원을 장관이 냈지. 권한쟁의 심판을 건 거예요. 그렇지. 헌법상 우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근데 뭐라고 결론이 나냐? 검찰에게 헌법상 수사하라고 한 조문이 하나도 없다.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검찰한테 기소하라고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졌어요, 한동훈. 각하됐죠, 각하. 그 문턱도 못 넘고 입구에서 예, 쫓겨났죠. 한동훈 그거를 시장. 헌재로 안 갔으면 자기들끼리는 주장할 수 있었거든. 헌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주장도 못하게 됐죠. 바보 형제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그 전 장관이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에 대해서도 84조가 있는데 또 엄한 64조 끌어들여서 68조인가요? 또 거짓말했다가 또 망신당했는데요. 아니 저는 좀 한동훈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엑스맨. 그 돌돌이 영상 못 봤어? 나 그거 보고 아 이분은 그냥 둬야 되겠다.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하고. 왜 저러지? 왜 저러시지?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딘가. 재밌으라고 어딘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거 저 표정 보세요. 아, 저게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로 하는 거구나. 진짜로 하는 거 털이 많이 묻는다고. 아, 저건 좀 정말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가혹했구나 내가. 제 직접 수사의 폐해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막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 불러서 소환도 하고 영장도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죄가 안 돼요. 해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에요. 근데 잘못 짚었어. 그럼 잘못 짚었어.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고 선언을 못 하는 겁니다. 한 그렇지. 두세 달 계속해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쪼이고 막 해서 했는데 부장님 이거 아닌데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압수수색도 한 100군데 했고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미 인권 침해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기소를 해야 뭔가 자기의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의뢰가 있고 두 번째는 타겟팅을 해서 수사가 가능해요. 내가 기소까지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어차피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수사는 거의 요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죄가 되나 난 모르겠어. 그냥 수사해서 기소 결론 정해놓고. 그렇죠. 기소하겠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누가 와도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유혹을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범죄자라고 생각해 수사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자기 면이 상하잖아.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도 그래서 검사들이 아예 제도적으로 수사권이 없든지요. 제도적으로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 인력을 배치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 수사를 안 해요. 기소 단계에서 오히려 수사를 한번 스크리닝, 그동안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진짜 기소될 만한 사건인지, 이걸 한번 스크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검찰은. 미국 경찰 드라마 보면 경찰이 들고 가잖아. 검사한테. 이거 기소해달라고. 자기들 수사한 거 들고 기소해달라고 하면 검사가 아니 이걸로 부족하다고. 증거가 없지 않냐고. 그런 장면 자주 나와요. 수사를 한 사람들을 검사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당신도 수사는 부족한데 뭘 자꾸 영장을 내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인권에 그래서 그 수호자처럼 인식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 아니에요. 조국처럼 딱 정해놓고 예, 죽을 결론- 때까지 패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결론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한다는 네. 말이. 예. 그 죽을 때까지 팼는데 안 죽은 게 이재명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몇백 명을 동원해 죽이는데 어떻게 안 죽나 몰라 그렇게. 맞습니다. 3년 내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2010년도 성남시장 그때부터 계속 경기 경찰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근 비리 한 개라도 잡아오면 1계급 특진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예, 경찰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맨날 그 주변 털고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는 그 어항에 있는 붕어처럼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직을
수행하라 이런 말씀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처럼 10몇 년을 갖다 계속 그게 압수수색 진짜 많이 당했어요. 성남시청은 뭐 어마어마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을 눈여겨 본 이유가 그 이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성남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우리 파산이야 이거 선언해가지고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벤트 같은 거였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 양반 하고 주목하게 된 것은 국정원 댓글팀이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기초단체장이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정치 신인을 그때 국정원 댓글팀이 타겟팅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이 사람을 타겟팅을 하지? 국정원이 눈치가 빨라. 그게 아마 시민단체 출신으로 굉장히 강성이다. 그 이전에 성남시장들이 이권 때문에 다 감옥 갔어요. 수원지검에서도 눈여겨봤잖아요. 수원도 직업도 네. 예, 엄청 처음부터 예. 신인 시절부터 네, 네. 많이 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 박근혜랑 좀 싸우셨어요. 많이 맞아요. 싸우셨어요. 예. 많이 싸웠죠. 그래서 박근혜 그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아라 오더가 내려온 것 같고 국정원 얘기는 오늘 다시 들었는데 저는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하고 처음 얼굴 본 게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셨었어요. 그때. 2016년 예, 그때 예. 그 지방 재정에 대해서 맞아. 박근혜 정부가 내려보낼 걸 갑자기 방침을 바꿔서 안 내려보낸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도 농성하고 계실 때 이제 그 이후로 또 농성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그때 처음 인사를 좀 나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정권의 눈에는 좀 가시처럼 보여졌을 그렇죠. 가능성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이받는 거의 유일한 지자체장이었어요. 기초단체장이란 말이지. 성남시장 누가 알았어? 그 전에. 지금 성남시장 누군지 알아요? 그 이전에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로 유명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세월호 관련돼서도 제일 먼저 그 세월호 깃발을 시청 앞에 거셨고 제일 마지막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여러 번 부르셨어요. 공무원들 상대로 세월호 관련된 강의를 하라고. 그때는 네. 그 세월호 변호사. 국정원 얘기하시니까 수사 기능하고 정보 수집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기구는 거의 우리나라 국정원이 유일합니다.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 설계했거든요. 김종필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정도는 아는 나이들이에요, 그 다. 하도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회고록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사권을 이 정보기관에 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수사권을 주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수사권 떼내자. 이 얘기를 그 회고록에 써놔요. 중앙정보부, 국정원도 그랬어요. 권력기관들은 여러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띄워놓고 써놔야 위험해. 돼요. 그래, 한 번 가져가면 안 내놔요. CIA 수사권 없습니다. 정보 수집 기능만 있어요. 또 국민 세금 쓰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특활비 얼마나 자기 쌈짓돈처럼 쓰지 않습니까? 법원 검찰 보면은 여러분 건물 보면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검사는 수가 적어요. 판사들보다. 조직이 작은데 검찰에서 우리 법원이랑 똑같이 층수를 맞춰달라. 그래갖고 예컨대 10층만 줘도 될 거를 10층 짓고 나서 그 높이를 올리려고 일부러 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재부한테 통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어? 수사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에 뭐 400억이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검찰로 특활비다 또 그 건물 일부러 높여갖고 쓸데없이 그런 비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고, 왜냐면 검찰 수사관들도 있거든요? 수사는 실제 검찰 수사관들이 다 해왔는데, 수사관들만 중대수사청으로 가는 거예요? 차후에 이제 지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법안은 일단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수본 거기도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놓는지에 대해서 법안 낸 분들도 아직 그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검찰청 건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공소청으로 쓸 거냐, 네.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쓸 거냐 이런 문제들도 논의가 돼야 될 거고 우선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중수청을 만들면 지금 검찰 수사관이 한 8,000명 되거든요. 그중에 한 절반을 갖다가 중수청으로 오게 해서 네. 경찰 또 광역수사대 전문 수사팀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섞어놔서 검찰의 예컨대 그런 문화를 갖다가 좀 없애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라인이 틀리지 않습니까? 서로 견제도 하게끔 하고 경찰은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 검찰은 7대 범죄라고 저희가 부르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 공수처도 일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요. 공직자를. 공직자, 고위공직자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국수본이나 경찰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게 되죠.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고. 국가수사위가 그걸 조정합니까, 그럼?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런 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법안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수사위원회법이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둬서 이번 내란 사태처럼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혹시 다툼이 있으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연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데 검사라는 직책을 주어서 가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검사라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그러니까 어떤 관리이기 법률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법률가를 수사청으로 보내는 것은 안 맞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이 나는 수사가 훨씬 더 적성에 맞아. 그럼 그냥 중수청 가는 거고. 나는 공소제기에서 재판 공소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더 좋아. 요 정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의의는 뭐냐면 수사와 기소는 명확히 분리하겠다. 이런 걸 처음 만들고 하면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을 텐데 그걸 막 크게 부풀려서 보도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았지만 과반이 안 됐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공수처를 만드는 거에 첫 번째는 그쳐야 됐었어요. 저희가 123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선거법 등등하고 엮어가지고 맞아요. 간신히. 예, 간신히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때 만들어진 공수처가 여러분들이 기대에 못 미치게 약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도 적고 내란 초반에 공수처 뭐 하냐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너무 부족한 기관으로 출범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출범하였으나 민주당 의석수가 적었다고. 맞아요.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이 넘었던 거는 총선 이후인데 그때부터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였어요. 지금은 알잖아,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되는 게 없었던 건지. 그때 공수처 만들 때 제가 협상을 주도했는데 다른 군소정당들도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득해서 겨우 발 내디딘 게 현재의 공수처예요. 근데 공수처 그때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때 공수처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사실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조직이 됐고. 그렇죠. 네, 초반에 특히 욕 많이 먹었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의석수가 과반 맞아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처음에 공수처 많이 욕하시다가 그 윤석열 체포하고 나서 삼겹살 회식하는 거 보고 오히려 짠하다고. 겨우 삼겹살. 공수처장하고 다 앉아가지고 삼겹살 먹고 하는 거고 짠하다고 했던. 지금 그 공수처장도 황골 탈퇴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제는 법사에서 질타 많이 했습니다. 눈에서 막 광선 나가요, 요새는. 자, 그래서 그 법안이 생기고 한동안은 이게 뭔가 혼란스럽고 또 언론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요새는 뭐라고 하는 게 타격감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한 보수 매체 그 유튜브 좀 출연하러 갔더니 검찰 개혁은 당연한 거라고 자기네들도 생각해요. 다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길게 끌면은 에너지가 많이 쓰니까 너무 힘들다. 빨리 해라. 이렇게 다다닥 해서 딱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현재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한 분이고요. 짓이잖아. 한 네, 짓이. 그래서 공소청 가야 돼요, 중수청 가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어디가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예. 자업자득이지. 그때도 한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도 검사들조차도 진짜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 그렇지. 저한테 많이 했어요. 가서 사서에 가서 얘기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자기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주진우 의원도 책임져야 돼. 윤석열 옆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죠. 여기는 책임져야 될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최상병 이것뿐만 아니고. 관련돼서도 그때 네. 법률비서관이었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올해 1월 달에 통신조회를 했다고. 아, 의원님을? 예. 3년 동안 한 20몇 번 조회를 당해왔고요. 검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구나. 그걸 또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네. 모조리 실패로 돌아간 거죠. 실패했습니다. 대법관 30명 증원.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민주당이 30명 증원할 것이다. 그랬다면 저항이 있었을 텐데 파기환송해가지고 이재명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대법관 100명 만들어야 돼. 이 논의를 국민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검찰개혁 논의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길게 법조계에서 논의됐던 사안이에요. 그 1년에 거의 6만 건 정도 대법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빼면 거의 12명이 4명이 한 개 소부를 만드니까 3개 소부 만들어서 이걸 다 처리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이제. 기록도 안 보고 판단한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내 사건을 기록도 안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법관 숫자는 좀 늘어나야 된다. 예.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들과 법관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이 있었잖아요.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30년 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대법원에서 반대를 하니 그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전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법소극주의로 존경받던 법관들이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는 우리가 정해. 그렇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걸 존중해서 안 했던 개혁 우리가 진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이 얘기 조금 더 덧붙여드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네, 말을. 아니, 이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한 10년, 20년 가깝게 제가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회생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파산 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판사들은 보통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회생법원에 온 판사들은 적어도 5년, 6년 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민사 사건하고 회생 사건하고 감각도 다르고, 너무 다르죠. 방향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생법원에 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특허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 사건도 굉장히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사건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니 노동법원을 좀 만들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형사, 민사 다르죠? 특허, 노동 다르죠? 행정 다르죠? 근데 이거를 소부세계에서 뒤죽박죽 짬뽕으로 다루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걸 짬뽕으로 막 다루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적어도 민사 소부도 한 2개, 형사 소부도 한 2개, 행정 소부 하나, 노동 소부 하나, 특허 소부 하나, 이러면 30명이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인 것 같아요. 대법관 수도 증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법 구테타의 그 원인은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이 자기 말을 잘 듣는 판사들을 중앙법원 합의부, 이 중요한 사건을 재판하는 합의부나 영장 전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다시 그거를 복귀를 시킨 건데 법원이 그런 짓을 하니까 지금 이런 사법 구테타가 일어났고 또 서울 고등으로 보내서 빨리 재판하라는 사인을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어떤 판사들을 꽂아놓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행정위원회라고 그걸 만들어서 인사도 국민들이 참여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일은 대법관이 200명이 넘는데 그 숫자도 숫자지만 대법관 인사를 법관들이 못하게 한대요. 카르텔이 생기고 파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21대 때도 그걸 거의 만들려고 했거든요. 대법원도 그걸 수용하려고 했고 다만 판사를 그래도 과반수는 되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21대 때 그 당대표가 일단 그때부터 되는 게 없었어요. 되는 사실. 게 없었던 그때 그냥 그때도 흐지부지 또 굉장히 없어지고. 많이 설득해서 법원이 거의 수용할 때까지 왔다가 끝을 못 맺었어요. 저는 대법원장의 이런 사법 쿠데타도 놀랄 노자이지만 거기에 편승한 9명의 다른 대법관들은 뭐냐. 그러면 대법관을 뽑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을 줄이는 게 없애는 게 맞다. 참 신기한 게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려고 하다가 검찰을 해체하게 만든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업자득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살동해요. 이재명 출동살동합니다 막. 근데 결국은 살아나요.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생각해 보시면 당 내에서도 이재명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 이재명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계엄까지 했는데 결국 자기가 갔잖아. 조희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설이 하나 있어요. 살을 막 날린다고 하잖아. 이 살을 아무리 날려도 이재명이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주를 몰라. 사주를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 알았는데 자기 생년월일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야. 아. 구형제로 태어났는데 거기 화전민 마을이에요. 아직도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오지가 이런 곳인가 싶은 곳이거든요. 학교로 내려오려면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어 내려와야 돼 산을. 신고를 제때 못한 거지. 그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나중에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재명의 생년월일을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대요. 그래서 나를 뭘로 신고했냐면 그때 무당하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날로 받아서 신고했다는 거야.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살을 날려봐야 맞질 않아. 그날이 아니라고. 저는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 한참 얘기하더라고. 난 내 생일을 모른다고 진짜. 그날은 무당이 지어준 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날에다 막 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살 맞고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실제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던 세력이나 사람은 자기가 다 피해를 입게 된다니까. 무당이 누구지? 아니 근데 살살만 검찰개혁 얘기하다 갑자기 무속으로 아니 진짜 영험한 것 같아. 생년월일을 잘 정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가만둬야 됩니다. 다 십몇 년 동안 그랬어요. 이재명을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지점까지 가요. 근데 결국은 안 죽어.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게 제가 15년 동안 관찰하면서, 매번 살아날 때마다 신기하다, 이 사람. 자, 끝낼까요? 사주로 마무리를.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주장 이런 거 듣고 있으면.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이 진짜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윤희석이라고 그 대변인 출신 분하고 이제 대거리를 좀 하다가 왔는데 그분도 막 특검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지금 원래 갈 차가 몰려 있다가 한꺼번에 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이렇게 타격감이 없어. 자기네들이 너무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막 공격을 해도 그래.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몰라. 사람이 참 관대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해. 우리 그냥 갈 테니까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도 없고 세상이 다 아름답고 그래요. 우리가 할 개혁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소수 야당으로 완전히 변한 것 같고요. 곧 망할 해체될 그러니까 그럴 당으로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느껴지고 또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조선일보나 TV조선 같은 데도 뭐 저는 아예 보지도 않지만 정부 광고 그쪽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정상화 시켜서 정상화시켜서 유가부수 조작한 거 그거는 반드시 다시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착한 콜 꽃 배달. 저희하고 10년 이상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일부를 기부하거든요. 말만 하고 기부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또 점검해 봤더니 진짜 기부해. 전국 어디서나 1800에 9222. 꽃 배달은 착한 콜로. 전설의 고려 산삼 맥을 잇는다. 고려 시대를 안 가봤을 텐데. 7년 사냥 산삼. 산삼을 산에서 발견하는 것은 워낙 어려운 일이고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산에다가. 밭에 하는 게 아니라 산에다 뿌려놓고 7년간 관리해서 거기서 거두는 것이라 산삼은 산삼이 맞지. 대상 받았다고 합니다. 산삼 순맥. 후기를 확인하세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 비데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통변 비데입니다. 겉만 씻는 비데가 아니라 속까지 개운하게 케어해주는 비데라고 하는데요. 써본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개운하길래 그런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오씨, 깜짝이야. 누구세요? 지금 고통 받고 계신가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속까지 편안해지는 통변 마법? 이게 무슨 마법?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아요. 속까지 너무 개운한데? 진짜 마법 같다. 네, 통변 비데 정말 마법 맞죠? 애플 비데는 국내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AS 전국 지점 운영, 전국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3년 무상 AS까지. 비데는 역시 애플 비데 통변 마법.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 딴지마켓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제가 요즘 이제 명비어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겪어서 아는 것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인 의미, 역사적인 가치, 요건 언론에서는 정리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부터 25분 동안 너무 어렵네, 25분밖에 네. 안 주면. 25분 이내에 그 가치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예. 지난번에 나와서는 제가 김영태 신부님 표현에 따르면 윤석열이 왜 지랄 발광을 했는가에 관한 책을 소개했었고요. 오늘은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책을 들고 왔어요. 나온 지는 한 2-3달 됐는데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다스베이다를 좀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교수님, 들고 나왔고요. 책 좀 줘보세요, 한번. 역사의 시선이라는 책이에요. 조금 진작 줬거든요. 역사의 시선으로 시간을 보면 시간대가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좀 나눠요. 아주 긴 시간은 시대라고 쓰고요. 조금 짧은 시간대는 시기라고 써요. 더 짧은 단위는 국면 보통 이렇게 써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기적 의미와 시대적 의미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져요. 이게 대략 1975년경부터 문과, 이과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나누는 게 어떤 문제를 낳냐면 문과 선택한 학생들은 문과 공부만 해야 되고요. 이과 선택한 학생들은 이과 공부만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이과 가야 되니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보다는 수학적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의사가 돼요. 근데 막상 우리가 진찰 받을 때 의사가 뭐 계산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수학적 계산 능력은 의사 자질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프레임 안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 프레임의 정체성에 자기를 맞춰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과 다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정도까지 인간이 진화하냐면 진화인지 퇴화인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는 원래 문과머리였어. 문과머리 따로 이과머리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전인성과 통합성이 사라져버리고 문과형 인간과 이과형 인간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고 남도 나눠서 평가를 하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50년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가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의사인 동시에 역사학자거든요. 의과가 이과가 아니에요. 한국 정치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인식해온 시기가 그렇게 길질 않아요.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은 1990년 3당 합당 때 민자당하고 조선일보가 만들어서 돌린 프레임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본인은 개혁적 보수라고 자기를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들이 보수 행사를 해온 거예요. 인간이 과거를 많이 보는 태도가 보수고 미래를 많이 보는 태도가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자기 과거 얘기만 해. 내가 왕년에 뭐 했었는데. 그러나 젊은이들이나 어린애들은 너 커서 뭐 될래 그런단 말이에요. 노인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그건 욕이잖아요. 애들한테 너 왕년에 뭐 했냐 그러면 그건 좀 한심한 얘기잖아요. 보수는 본래 역사, 전통, 그리고 그 살아온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법, 제도, 관습, 도덕, 윤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 해온 걸 보세요. 아니 우리가 못나서 식민지 지배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수예요? 일본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산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보수와 진보라는 틀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 몇 %, 진보 몇 % 이렇게 응답률 측정을 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론조사부에서 저는 보수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늙었으니까. 커서 뭐 될래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전혀 보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진보가 아닌 사람들을 진보로 불러넣으면서 강요한 역사가 이제 30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진보에 좌파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회창이었어요. 이회창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좌파 적이다 그랬다가 좌파라고 단정한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어요. 홍준표 씨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때부터 진보 좌파 보수 우파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잘라놨어요. 문이과 구분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는 저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우리가 30년간 잘못된 구분법 속에 살아왔던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거용 우클릭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쓰는데 우클릭이 아니에요. 굳이 쓰자면 민주당은 애국민주정당이고요. 저쪽은 친일매국 내란독재정당이에요. 애국보수라고 참칭했거든요. 무슨 애국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있다는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애국이야. 무슨 애국 세력이 집회할 때 성적이 이스라엘계까지 같이 들고 나와요. 왜 이게 문제냐면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친일매국을 주장하면 따라가요. 그전에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은 막 혈서 쓰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맞네,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내란조차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잘못된 틀은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수학 계산은 잘하는데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의사를 만들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좀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좀 국면사적 의미예요. 그리고 좀 시대적 의미, 좀 더 긴 의미를 좀 보죠.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양반 쌍놈 따지던 시대였어요. 왕이 있고 양반들이 있고 쌍놈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접했을 때는 어이가 없었죠. 어디 감히 천한 것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모크라시, 주의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였는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오역을 해버렸어요. 의도적인 오역이었죠. 이거 멸시하고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던 미국 이런 나라를 보니까 엄청 잘 사는 거야.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나? 저 나라는 모든 백성이 나라 일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낸다. 왕과 신하들 몇 명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온 백성 1000만 명, 2000만 명의 의견을 모으는 게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이 1898년의 만민공동회였어요.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개막연설 연사로 세우냐면
백정 출신을 세워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말이기도 하죠.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물과 가외다. 이거였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김건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고속도로도 휘어요. 근데 정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사람들은 오체투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독립협회가 왜 그런 기획을 했냐면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이라면 모두의 목소리가 다 들릴 것이다. 높은 사람의 말은 그냥 들리는데 천한 사람의 말은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어서 3.1운동 당시에 김희동립 선언서는 5등은 자야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노라 하고 나서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이렇게 했어요. 인민이나 민족이나 동포나 이런 주어를 안 쓰고 민중이라고 썼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나라. 그런 뜻에서 나라 이름을 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민국이에요. 그런 꿈을 꾸었지만 상당히 이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중고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잖아요. 3.1운동 때 이른바 민국의 주인으로서의 민중이라고 불렸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농촌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시 빈민의 자식으로 살면서 소년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속에서 살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민중 출신 대통령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민공통의 개막연설을 백정 출신이 한 것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사진 찍으러 간 사람들이 청소노동자예요. 청소노동자는 대통령한테 먼저 사진 찍자고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먼저 가지 않으면 또 며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상인하고 악수를 청하는데 손이 더러워서 악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더러워진 손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더러운데? 일하다가 더러운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악수하자고 먼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디 신입사원이 사장한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사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신입사원이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질 않아요. 같이 서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가난한 노동자나 장사꾼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나라,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손잡아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 그런 노래 있다. 예. 맞아. 불러본 지는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요즘 애들이 부르나, 그거? 그게 해방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꿈과 희망을 담아서 만든 노래예요. 제가 알기로는 해방 이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만들어진 동요예요. 첫 번째로 만들어진 동요는 학교종이 땡땡땡이었고. 그게 민국이에요. 모두가 어울리는 나라.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인 행보. 그 역사적 의미는 비로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모두가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돈 가진 사람이 먼저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모두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바로 붙여 읽지 않고요. 대한민국, 대한국민, 민국의 방점을 찍은 거죠. 길게 보면 대략 1890년대부터 꿈꿨던 그런 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다만 이 길로 가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고 그 자질도 확실히 분명하다. 그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취임식 하자마자 청소노동자 곁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러운 손을 그렇게 굳이 잡으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은 또 대통령실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들을 만났더라고요. 평소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평소에 다른 사람들 옆에 잘 못 사는 사람들 옆에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 국민통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할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 옆에 서려고 노력할 때,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5분 됐나요? 이야. 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서민을 위한다는 사람도 많고 서민 정치를 부러지는 사람도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서민이에요. 제가 15년간 관찰한 결과인데 서민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걸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도 자기 서민 출신이라고 그래. 근데 그 서민 출신이라고 말할 때 서민 출신의 의미는 거기를 벗어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서민을 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예. 그 서민들이라고 불리는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시절부터 우리라고 표현해.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 가지고 자판기 커피 빼먹었다고 해고했고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잖아요.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민중 혐오예요. 재벌은 800억을 횡령해도 봐주고 서민은 800원만 좀 잘못 써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거나. 제가 다스베이다에 처음 나왔을 때가 그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청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찢바라는 별명으로 불릴 때였어요. 맞아. 이재명을 왜 불러서 인터뷰를 하냐고 할 때죠. 네. 다 그게 혐오예요. 저렇게 어렵게 살아있고 저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똑바로 살았을 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혐오감들이 법원에 우리 사회 엘리트층에 그러니까 돈을 안 먹었을 리가 없어. 예. 이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혐오를 본인이 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예요. 자기가 그 혐오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이 단지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빈곤 혐오. 그러니까 좀 더 긴 시대적 맥락에서 보자면 몇천 년의 단위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한 시절을 겪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혐오를 털어낼 수 있는 새롭게 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하다.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역사학자로 볼 때 박해를 받아서 사라져간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럴 뻔한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다 버티고 살아난 전설적인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의 서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버금갈 정도의 탄압을 집중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안 죽었어요. 근데 역사학자 볼 때 그렇게 분명히 죽어야 마땅한 정도의 공격을 권력으로부터 받았는데 살아났으면 살아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살아났을까? 저의 가설은 아까 얘기했거든요. 역사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네. 근데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교수님 나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위험했던 거는 바로 이제 칼테러였고요. 목을 찔렀던 칼테러. 아니 그거 살아난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피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하늘에 맡긴다고. 겪어보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어쩔 수 없더라. 네. 죽고 사는 문제는. 그래서 사람이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관대해졌어요, 진짜. 근데 어쩜 그렇게 다 살아났냐 이거죠. 계엄으로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게 이재명이란 말이야. 1번이잖아, 노상원수첩 1번. 근데 그게 이재명한테는 왜 여러 번 일어나냐 이거지.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김건희가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자로 딴 얘기 할게요. 네. 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무슨 정자와의 수조. 수영장. 그거 가지고 이제 수조가 개 수영장이냐, 개 목욕탕이냐.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 이걸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행위를 이해를 한다. 거기에서 무슨 용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실용적인 관점이거든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땐 저게 용도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옛날에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 만인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네 아들 손자 대에서 황제가 나올 텐데 그러려면 만인을 죽여라. 그 만인은 자기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만인이니까 버포가. 근데 대원군이 사람 10,000명을 죽이라는 거구나 해서 천주교도 10,000명을 죽였다는 이제 야사가 나와요. 말을 이제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코드가 안 맞을 때 이래요. 저는 그런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내가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무당이 바닷물이 1000번 말랐다가 차기를 반복해야 대통령이 된다. 너는 1000번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런 뜻인데 모형 바다와 용궁을 만들어 놓고 1000번 넣었다 뺐다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럴듯한데 이거? 그러니까 살을 날리든 무슨 무속을 하든 킬러를 고용하든 사법부에 닥달을 해가지고 후보직 박탈해라라고 하든 간에 결국 사람의 힘은 아니라 김건희가 모시는 귀신의 힘으로도 안 됐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늘의 뜻이라고 역사학자가 그랬다고 기록해둬야 되겠다. 합리적 필연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걸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죽었어야 돼.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이게 경찰, 검찰, 법원, 테러리스트까지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 군인까지. 예. 이거는 그 어머님이 찾아간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군사독재나 이 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전 세계인들에게는 하나의 등대였어요. 홍콩 노란우산 시위든 미얀마에서든 뭐 전 세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임의위원 행진곡을 번안해서 부르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냐면 또 촛불 시위를 모방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국을 본받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등불을 꺼버리라고 했어요. 단지 대한민국만 위기가 아니고요.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였어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면 한국인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등대가 다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빛의 혁명은 한국의 혁명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염원하는 수억 명에게, 수십억 명에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대한민국을 살렸다가 아니라 인류의 희망을 지켰다. 야,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자, 명비 어천가 오늘치 다 먹었네. 스케일이 너무 크다. 야,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버터치즈가 왔구나. 이거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올 때 사야 돼요. 별 처리를 하지 않았지. 아주 맛있습니다. 깡탕버터 간만에 나왔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어머, 피부에 양보할까요? 아니요. 지금 먹으면 쓰니까요. 미각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먹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구강 전문 기업 닥스메디에서 만든 치약을 썼어야 했는데
시린이 케어의 원 S 치약, 잇몸 케어의 더블 X 치약, 어린이를 위한 치약 K까지 쓰시는 분들의 필요에 맞게 성분과 기능까지 세분화해서 만들어졌네요.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아서 양치 후에도 과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니, 딴지 마켓에서 닥스메디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구강 제품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광고 호스트 이상민이었습니다.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하얀 거 맞춘 거예요? 이게 그 새로운 영부인 스타일. 네. 저희 이제 워너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따라해야죠. 네, 좋은 건 못 참아. 따라하고 싶어. 우리 따라해야지 또 계속. 네. 자, 간만에 깡탕버터가 왔어요. 아, 네. 이건 진짜 실패가 없고, 정말 좋아하는 그 품목인데, 무염, 가염, 크런키. 지금 드시고 계신 거는 크런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침을 흘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스테이크를 꼭 한번 구워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구울 때부터 이거 버터를 쓰는 게 아니라 시어링이라고 살짝 이렇게 레스팅할 때 있거든요. 먼저 고기 한번 싹 바른 다음에 그 위에 후추 한번 뿌리고 한 30분 정도 내비뒀다가 굽기 시작하면은 육즙 흘러나오면 계속 시어링 하시면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어요. 깡탕버터 할 때는 진지하더라. 진짜 맛있거든. 이게 또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하셔야 들어왔어요. 됩니다. 제가 파리에서도 실제로 이 깡탕버터 얼마나 잘 팔리나 깡탕만 찾는 손님이 있더라니까요. 전국 어디에서도 편안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다는 점, 깡탕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요거는 잡사바 안 났나요? 해야죠. 함께 호흡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 혼자 먹기 아깝잖아. 같이 먹어야죠.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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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하면 허전해서 해야 돼, 이제. 그럼요. 네. 이거는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아. 부끄러움이 감소하지가 않아. 오늘 양지열 변호사 못 오시고. 대구 갔습니다. 대구 왜? 대구에 강연하러 갔어요. 회당 50만 원 받는데 차비 별도라 그래서 신나서 쫓아갔어요. 투표한 지 일주일 딱 지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3주 만에 이 자리에서 녹화하잖아요. 다른 차원의 멀티버스 같은 세상, 이세계. 일주일 전은 이세계고 지금이 현세가 된 것 같은 새로운 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딱 하루 차인데 그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날씨도 좋아져 막.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삼특검, 내란, 김건희, 최상병 공표된 마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수사가 가장 중요하나? 또 그 전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6개월 동안 그때가 가장 결정적이었어. 또는 그때가 나는 제일 섬뜩했어. 그리고 지금 대선 이후 이때가 제일 상쾌해. 나부터 일단 얘기해볼게. 시간 역순으로. 나는 상쾌한 순간부터 얘기를 하자면 나는 국민의힘이 논평할 때 있잖아요. 지금도 논평해요. 대변인 나와서 뭐라 논평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 타격감이 없어요. 전혀. 그 왜 게임에 배경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 NPC. 지나가는 새나 관중들 있잖아. 하는 거.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라 떠드는데 안 들려. 대변인 논평을 할 때마다 상쾌해요, 기분이. 안 들리는구나. 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저도요. 나 그거 생각했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윤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국무위원들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정말 일을 해 나가려는 저 의지. 일을 해버려, 그리고. 진짜 해버립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인수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각이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박근혜 내각이 유지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내각의 국무회의에 안 들어갔어요. 대행체제로 그냥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절반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주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주호 그럴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 요식행위처럼 필요한 것만 처리해 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거야, 첫날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냥 빡세게 일하는 거야. 멘붕 됐어, 전부 다. 특히 이진숙이.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은 의견이 똑같을 거예요. 연구 없다, 거부권 없다. 삼특검법 가결하던 순간 정말 대통령 당선된 날보다 더 기분이 좋아. 지난 몇 년간 40번 넘게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특검법을 가결을 해. 뭐 양곡관리법 가결을 해. 그래놓고도 이게 또 언제 다시 돌아올라나? 그 시간을 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21대부터 계셨던 분들은 3년을 겪어온 거예요. 그렇지. 가결을 하고 딱 이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너무 상쾌하다. 거부권 없다. 진짜로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 그때 거의 무슨 신음소리가 나는데 시원해가지고 그거 어른들이 뜨거워 먹고 그거 그 느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또 눈물이 났죠.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이제 방청석에 있다가 딱 통과되는 가결 딱 두드렸을 때 일어나가지고 거수경례 필승하고 거수경례 할 때 다들 같이 울컥한. 그러고 나서 계단에 내려가서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이제. 상쾌하고 울컥하고 동시에 그 새 특검 했던 날이 제일 상쾌했고, 그 다음에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6월 8일 날 체육대회를 했어요. 수도권 당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장소가 어디냐면 국회 운동장 헬기 내렸던 그 자리에서 한 7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 명랑운동에. 어찌나 기분이 상쾌하든지 이것들아 발로 꽉꽉 밟아주마. 저도 이제 국무회의 처음에 주재하실 때 해서 맨날 했으면 좋겠다, 이거. 대통령 뭐, 또 새로운 뉴스 없나 계속 검색하느라고. 그 정도로 계속 보고 싶은, 네, 그런 얼굴이죠. 그런 얼굴이죠?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원래 이렇게 남이 잘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준석 얘기 꺼낼 때마다 그런 새끼 얘기를 왜 하냐라는 식의 쫑코만 먹었는데, 전 되게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한데 넌 죽어야겠다, 뭐 이런. 미안한데. 저는 총선 때 이준석이 당선된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쟤를 왜? 근데 얘가 기어이 대선에 기어 나오더니만 자기 입으로 자폭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만 국민청원이 이거 5만 명만 넘으면 되는 거 아시죠? 지금 53만 명이에요. 청원 숫자 넘어가건 말건 그냥 난 네가 싫어. 이게 지금 53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짜릿해요. 이제 나올 줄 몰랐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복귀하면서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아, 진짜. 그때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많은데, 저는 노상원의 체포예요. 처음에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얘들 정말 너무 어설프네. 윤석열이 하는 일 뭐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갔으면, 윤석열이 내가 정말 개헌하려고 했겠냐, 경고하려고 한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먹혔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로 갔을 수도 있어요. 노상원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고, 그 수첩의 내용이 밝혀지고, 암살조라는 게 일부 드러나고 하면서, 내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난 거거든요. 계엄의 동기로 처음에는 부정선거에 외피를 씌웠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통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영구집권 플랜이었다. 그리고 그게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됐고 방해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되짚어 보니까 계엄이 해제된 건 기적적이었다. 노상원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서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경계하는 수위 자체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경계심이 없었으면 어떻게든 뒤집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계심을 가졌는데도 끊임없이 뒤집으려고 했고 그 직전까지 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 어설프고 한심하고 우스운 시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건 기적적인 것이다. 그렇게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태도를 바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 MC 장원이라고 다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랑 아버지랑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밭을 가려고 노상원의 그 영연백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대요. 이 중에 하나 당신 아들내미 들어갈 뻔했어. 라고 하니까 1번 찍으셨대요. 그럴만하지. 네. 아직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렇죠.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렇지. 그냥 사진이랑 그 고문 도구 같은 거 보내드리고 아들한테 이거 쓸 뻔했어. 물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1번을 찍으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나 파리로 도망갔을 때 빨리 돌아와서 감옥 가라고 그랬는데 노상원의 존재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수사를 밝혀야 될 대상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고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서부지방 그 법업 네, 폭동 때 그때 그거의 정체를 진짜로 봤다. 그래도 뭐 이재명은 안 돼.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쟤네들의 정체가 저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넘어온 계기가 됐다. 예. 그건 진짜 충격적이었지. 저는 그리고 12월 7일에 첫 번째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정말 젊은 20대 응원봉을 든 막 사람들이 네, 막 신난 거예요. 왜 신나지? 왜 신나? 홍사훈 기자 눈물 나게 한 그 네. 장면. 이 사람들 왜 안 가지?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응원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응원봉은 하나 가져야겠다. 이제 12월 14일 날 가서 탄핵이 가결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신나게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거기 녹아들었다? 젊은 분들의 마음이 와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장 크게 울림이 있는 순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가결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홍사훈 기자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랬다고. 왜냐면은 너무 실망해가지고. 네. 아니 지금 계엄인데도 이거에 어떻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안 되나. 너무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20대들 여성들이죠. 대부분 여성들이 응원문 보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막 울컥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응원봉만 나오면 눈물 흘리잖아. 그건 갱년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세혁명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야. 네, 정말. 그 힘으로 쭉 밀어붙인 게 있어요, 실제. 그렇죠. 실망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친구들 끌어올렸어. 난 난방버스. 아니, 저기서 버스를 부를 생각을 했지? 남태령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남태령.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권들은 추우면 버티는 거지. 그리고 남태령에 있을 때 끊임없이 선결제한 음식들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완전 새로운 세대더라고. 식당에서 계속 왔어요. 계속. 앞에 도착하면 뒤로 넘기고 앞에 도착하면 아니 우리 세대는 저걸 왜 생각 못했지? 네. 여의도에서 시작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전부 다 선결제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엄 해제한 날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그 해제를 못했다 생각을 해봐요. 12월 3일 날. 해제 못했으면 나 이 얘기 다 필요 없어. 끝났어.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없어. 앉아서 없어. 그날 밤에 지금 생각하면 의원들이 다 제정신이었나? 제정신 아니었어. 다 국회로 왔어. 담 넘고 물 건너서 뭐 호통을 치고 들어갔든 뭐 밑으로 문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사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제를 한 거야?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자들은 왜 도대체 나를 내 집 앞에서 나를 안 붙잡아 간 거야? 걔네들은 왜 실패했지? 수많은 특수부대를 데리고 왜 실패했지? 기밀을 유지하는 것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기밀을 유지하려면 병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치.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하려면 기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기밀 유지를 하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서 계속 뭐라 개엄할 했거든. 거지. 개엄할 뭐라 거지. 했거든. 그것도 있고 날씨도 있고. 네, 맞아. 또 그 평일 저녁, 금요일 밤이었으면 안 됐을 텐데, 금요일 날 오후에는요, 당에서 회의도 안 잡아요. 다 지역구 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들 다 왔지? 190명 넘는 사람들이 가결 투표를 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50대 뭐 남성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꼰대 소리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20, 30대 MG 보좌진들이 쭉 있으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말도 잘 이렇게 안 섞어주고 이랬는데 당일날 싸우는 거 보고 MG 보좌관들이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 이후. 그때 자기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있는데. 모르는데. 자, 저쪽으로 바꿔, 이쪽으로 뛰어가. 이걸 지시를 했으니까 다. 의자 빼오고 저 소방호수 갖고 오고. 그 이재명 대표가 또 라이브 방송한 거. 네. 그 순간에 그걸 생각했다는 거. 날씨도 그래요, 날씨. 날씨도 눈발이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헬기 뜨는데. 맞아요. 그리고 하필 그 헬기 통제하는 사람이 육사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맞아. 그것도 한 40여 분 지연시키는 야, 효과를 만들었고. 규정대로 해. 규정이 안 그러니까. 맞아. 계속. 나는 야, 규정이 안 들을 수 맞아. 공유가 안 된 거야. 기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력 동원의 적정 선을 못 찾은 거야, 걔네들이. 너무너무 결정적인 날들이 많은데 그날 밤 해제를 못했다면 다 끝났지. 자, 안녕. 안녕. 그날 해제가 못했다면 내가 도망을 며칠 동안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 일주일 버틸 수 있었을까? 왜냐면은 공항은 막혔을 것이고. 그렇죠. 그지? 밀항해야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밀항밖에 없어요. 네. 그럼 6개월 동안 제일 섬뜩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윤석열 기어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8일. 토요일 날 대한뉴스에서 보찌 방송이라고 토요일 날 하는 방송이 있어요. 방송 딱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속보가 뜨는 거예요. 윤석열이 기어 나온다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 많은 예. 사람이. 그거보다 더 섬뜩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한덕수.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 다른 건들은 왜 그러는지가 이해가 갔거든. 예를 들어 파기환송 이제는 못 나오게 하려는 거잖아. 황당하지만 이유가 이해가 가면 대응이 가능한데 한덕수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를 미는 게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때문이다. 이렇게들 해석해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섬뜩했어. 한덕수로 바꾸면 자기들이 대선을 이긴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정도 일이 났단 말이에요. 한덕수 아저씨가 또 너무 뭐랄까 한덕수 아저씨가 너무 멍청해 보여서 이게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한덕수는 바지인데 네. 저 바지로 바꾸면 무슨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걸 한덕수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랐을 수도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엄지손가락처럼 생겨가지고 비유가 아니라 너무 비슷하더라. 그죠? 나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싶지 않은데 엄지손가락이라는 게 우리가 뭐 나쁜 말이 아니죠.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엄지손가락처럼 생겼어. 어린이들은 이렇게 라바 생겼잖아요. 닮았다 그래, 어린이들은. 라바. 한덕수로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 저들의 그 동력이 달랐을 것이다. 기세가. 우리는 미쳤다고 말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플랜이 가동됐을 것 같거든. 그게 진짜 암살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게 섬뜩했어요, 난. 저는 실은 이제 조이대와 법복 귀족들의 난 해서 파기환송 됐을 때 한 하루 정도 플랜 B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어. 맞아. 조국혁신당에도 엄청난 연락이 신장식 왔어요.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신장식 플랜 B로. 출마해 두고 파기환송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제가 사퇴하고 사퇴하면 된다. 이재명이 날아가면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후보가 없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누구를 탈당을 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일단 등록을 시켜놓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 여의도에서 그림 좀 그린다는 여의도 피카소들 정말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냈고 우리 당내에서도 이미 우리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내는 건 역사적으로 무책임한 일 아니야? 이재명 날아가면 어떡해? 니네들 무책임한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나도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공장에서 이거 공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비 후보를 두고
동시에 이재명이 날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두 개를 병행해야 되는 소위 거 아니냐. 플랜 B, 플랜 B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닥치라고. 그거예요. 플랜 B는 없다. 플랜 B는 없어야 된다. 플랜 B가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다. 저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미친놈 널뛰듯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대법관 다 탄핵시키고 뭐 이런 그치.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플랜 B를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범죄자야 라는 프레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계획이에요.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버려야 되는 거야. 플랜 B 후보한테 이재명 지지표가 다 넘어오지도 않고 그럴듯한 분들. 네. 그 양반들도 상당수가 네. 대법원이 저렇게까지 나온다면은 이거 막기 힘든 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를 나도 지지하지만 날아가면 어떡해?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지.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니들은 지금 그렇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야. 이재명 한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 내부에서 얼마나 큰 분열이 생기겠어요.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져서 네. 준비해야 되는 쪽과 말이 되는 돌파해야 쪽, 된다라는 내부에서 쪽으로. 갈라지 제가 할 거고 네. 누구를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난리 법석을 떨었겠지. 그때 우리가 대우를 유지하고 플랜 B는 없다 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것.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제일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판사님들 다 읽어보나요? 이거 일도 아니다, 읽는 거. 이거 뭘 그렇게 못 믿냐. 기록. 네, 법원 기록. 예, 뭐 제출하면은 판사님들 다 읽어보냐. 이거 당연히 읽어본다, 걱정 마라.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안 읽어. 나 진짜 내가 그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학을 띄울 정도로 글 읽는 거 뭐 일도 아니다. 글 읽는 게 직업이다. 이거 금방 읽는다. 근데 세상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안 읽고 와 세상에 기록을 안 읽고 재판을 한다는 거를 세상에 대한민국에다가 확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뭐지? 변호사로서 느끼는 이 허탈함. 충격. 나는 뭐 하고 산 거지? 아니 충격과 공포. 아니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대놓고 우리 글 안 읽어도 판결 내리지롱. 와 충격이 너무 컸고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 대법관 추천합니다. 아니 나도 하고 싶다고. 일주일만 시켜줘. 공장장은 읽는 거 안 좋아해. 읽는 거. 지금 필요한 대법관이잖아요. 글 안 읽고. 느낌으로 넌 유죄. 우리를 제일 잠 못 들게 했었던 그 시점이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갔는데 안 잡혀가지고 그때는 진짜 우리 뭐 어떻게 이러다가 근데 그치. 진짜 물리적인 새벽에 충돌이 계속 깼어, 새벽에. 맞아. 계속 새벽에 안 잡혔나? 이거 맞아요. 계속 자다 깨가지고 아직도 안 잡혔나? 맞아. 가슴이 두근두근 와, 영화 답답하고 같은 날들이었어. 진짜 후세대한테 얘기하면은 6.25 때 주먹밥 먹어봤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새벽에 눈 떠가지고 아직도 안 잡히네. 고양이 뉴스 그 원PD 계산책 계속 그 호텔에서 박아놓고 있다가 이게 뭔데? 그러니까 윤석열 나와서 계산책 지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헌재가 결정을 너무 늦게 내렸잖아요. 4월 4일 이렇게까지 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 했잖아요. 제 남편이 헌재 요것들 봐라. 헌재 요거 안 되겠는데? 확 그냥 맨날 헌재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이혼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성훈 경호처장 집에서 묘령의 여인이 발견됐어. 그 90년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성훈 경호처장 65년생인데 이 새끼 봐라 이거. 굉장히 섬뜩했다. 네가 섬뜩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인천 세관 마약 수사 무마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지. 거기 저희 백씨 집안의 어르신 백혜룡 경감 억울하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화곡동 파출소에 지구대 소장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이 당시 압수했던 마약의 양이 방송에 되게 축소돼서 나왔대요. 300kg 가까이 됐다고. 그럼 이게 인천 세관을 그냥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300kg가 300kg면 사람 몸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300kg면 저 같은 애가 3명하고 4분의 3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숨겨 들어와 이거 사람 몸에다가. 저는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게다가 그거 수사하겠다고 지금 대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단을 꾸리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네, 그거를 오히려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덮는데 앞장섰던 게 당시 검찰이었고 네. 마약과의 수사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큰 건을 네. 검찰이 덮으려고 했다는 거는 검찰의 뜻이 아니겠지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때 전화도 왔잖아요. 용산에서 이거 그런 굉장히 얘기도 신경 있었다고 써서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진짜 이상한 사건이지. 네. 용산 입장에서는 왜 숨기냐고. 용산에서 물 쓴 것도 저는. 물?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과 궁금한 사건이 이렇게 나뉘어. 그렇지. 나뉘어. 중요한 사건은 나는 수사를 잘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거 꼭 제대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사건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계속 얘기했지만 김건희 씨의 관여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와 노상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엄의 진짜 동기를 밝히는데 그리고 계엄의 진짜 성격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윤석열도 나와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누라 몰래 한 거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어.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어봤냐고. 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새 윤석열이 맞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진우 피셜인가? 네. 요즘이 아니라 좀 됐다는 얘기도. 경호처에서 제일 힘들어 했던 게 긁힌 자국이 얼굴에 생길까봐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대선 당시에 추리닝 바람으로 갑자기 나와서 호텔에서 자고 선거운동하러 가고 했던 이거는 기자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윤석열을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대놓고 무시하고 이런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네. 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난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더 심해졌을 거라고 보거든. 김건희 씨가 새벽에 깨가지고 윤석열이 자고 있는 걸 봐. 화가 나지. 천불이 나겠지. 화가 나지. 그럼 자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잠이 와? 네. 검은색 그 패딩. 애착 패딩인 것 같아. 그 검은색 패딩 입고 발견된 게 강남대로에서 한번 발견됐고 동작대교 인근에서 내가 한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애착 패딩이라는 설도 있고 제가 밀고 있는 설은 그 와이프가 가방을 안 풀어주는 거야. 이사 왔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 윤석열의 패션은 김건희 손안에 있거든요. 헐렁한 바지 일부러 입힌 거라고. 예. 어? 누군가 자기를 쫓아낼 때 집에서 급하게 나가야 될 때 손에 집히는 거 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한 표. 여기에 한 표. 꼴보기 싫어 나가. 그날이 되게 더웠잖아요. 29도였어요. 제가 확인했어. 네, 사람들 막 민소매 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서울 29도였다니까. 네. 이게 이제 특검이 3개잖아요. 이 특검마다 특성이 있어요. 최혜병 수사회합 사건은 법리 적용을 잘하는 분이 하시면 돼요. 사실관계 수사는 웬만큼 다 돼 있거든. 내란 외환 사건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 하나도 제대로 수사 받아서 기소되지 않았잖아요. 한덕수와 최상목 뭐 했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민은 정말 몽골인의 시력을 가졌는가. 예? 최상목은 사이코메트리인가. 손만 대면 느낌적으로 내란이다. 이런 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노상원의 비공개 재판 기록을 잘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올 거다. 궁금함의 보고는 김건희 종합특검이죠. 이채 양명주 뭐 쭉 다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수영장까지. 장경태 의원 개털 찾아봤다며 거기서. 혹시 개수영장이 가서 버거보살 노상원, 건진법사, 그다음에 천공, 그다음에 무정, 처음 그 소개시켜줬다는 무정. 이 관계들이 실제 국정 운영과 또 계엄과 개수영장에 어떻게 미쳤는가. 궁금하긴 거기가 제일 궁금해. 주진우 피셜인데 얼마 전에 찐윤끼리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두 가지 결론이라는 거 아니야? 하나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 침 나오네. 해라 해.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어떻게 가져오냐고. 대도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 해봐. 어떻게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건데 그 국민의힘 이 대변인 논평할 때 상쾌하다 비슷한 건데 세계 특검 할 때 반대 토론을 원래 법안이 하나 올라가면 그 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찬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주진우가 퉁쳐서 세 개를 한 번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도 쩌렁쩌렁 다 울리거든요. 샤우팅할 이게 동력이 안 생겨. 해라. 귀엽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야, 빨리나 끝내라, 투표하게. 아유, 좋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지키는 걸로 합시다. 끝!